창부. 소녀는 잠결에 축축하고 매캐한 안개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나갔다. 교교한 달빛이 내리비치는 가운데 세상 만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한낮의 뜨거웠던 열기는 모두 식어 있었다. 땅을 벗어나 풀숲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기라도 한 것처럼 발걸음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연스러웠다. 소녀는 풀숲을 기어다니는 곤충들의 싸르락거리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곧 온갖 생물들이 뿜어내는 은밀한 소리와 향기에 흠뻑 취했다. 그녀는 옷을 모두 벗어던졌다. 그리고 양손을 한껏 옆으로 벌렸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향기와 소리, 묵직하게 흘러다니는 안개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달빛 아래 소녀의 알몸이 드러났다. 보통 장정들만큼이나 큰 몸집이었다. 그녀는 풀밭 위를 거닐며 식물들의 비밀스런 생장이 이루어지는 밤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곤히 잠들어 있는 너구리의 숨소리와 들쥐를 물고 나무를 기어오르는 구렁이의 차가운 비린내, 굴을 파는 땅강아지의 부지런한 발놀림, 그리고 자신의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변화를 감지했다. 드디어 그녀에게도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몸속 어딘가에서 분비되기 시작한 강력한 호르몬은 그녀를 이제 여자로 바꾸어 놓을 참이었다. 그것은 생명의 축복이자 자연의 법칙이었다. 며칠 뒤 춘희는 생리를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과 속옷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놀란 그녀는 문의 손을 잡아 끌어 생리혈이 묻은 이부자리를 보여주었다. 문은 곧 평대에 머물고 있는 금복에게 춘희가 달거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애도 여자란 게 증명이 된 셈이군요. 금복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하게 대꾸하고 그날 벽돌을 싣고 나간 트럭편에 생리대를 한 차 가득 실어 보내며 말했다. 그 정도면 그 애가 여자 구실을 못할 때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대의 물결은 여자들의 사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이 즈음에는 무명천을 빨아쓰던 계짐에서 일회용 생리대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춘희는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무엇보다도 예민하게 감지했지만 생리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달거리를 할 때마다 치마에 벌겋게 묻힌 채 돌아다니곤 했다. 게다가 춘희의 방에 가득 쌓여있는 생리대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몰래 한두 개씩 훔쳐가 채 2달도 지나기 전에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오래전 부둣가 도시에서 보았던 대왕고래의 거대한 이미지에 흠뻑 매료된 금복은 20여 년이 흐른 뒤에도 그 황홀한 매력을 잊지 않았다. 금복의 주장에 따라 고래의 모양을 본따 설계가 이루어진 극장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총동원된 첨단의 건축물이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남발 안에서 만들어진 벽돌은 몽땅 극장을 짓는 공사장으로 실려갔고 다시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었다. 평대역 앞에 털을 잡은 공사장엔 온갖 건축 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었다. 금복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몸빼를 다시 꺼내 입고 공사판을 바쁘게 오가며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이 즈음 금복에게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 데서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건축업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공장의 인부가 됐든 가리지 않고 이불 속으로 끌어들여 마을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바로 그 바람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녀 자신도 언젠가부터 남자에 대한 욕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을 깨닫고 의아하게 여겼지만 곧 극장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몸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상한 변화는 머지않은 장래에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뒤바꿔 놓게 되는데 그 시작은 기차역 근처 유곽에서 몸을 파는 한 어린 창부의 등장으로 비롯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찌감치 공사장에 나온 인부 하나가 이슬을 피하기 위해 목재 위에 덮어놓은 포장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도둑고양이일 거라고 짐작한 그가 포장을 들쳤을 때 그는 산바람 머리에 피딱지가 앉은 얼굴을 한 계집 하나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부가 달려가 사실을 고하자 금복은 곧 그 계집이 간박에 달아난 창부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지 않아도 전날 밤에 한 창부가 손님으로 찾아온 어느 엿장수에게 실수를 저질러 포주에게 두들겨 맞다가 그가 자리를 비운 새에 몰래 달아나 유곽에 붙어 기부 노릇을 하는 건달들이 밤새도록 마을을 뒤지고 다닌 사실을 쌍둥이 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터였다. 금복이 창부의 일이라면 자신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포주에게 가서 물어보라며 인부에게 이르자 쌍둥이 언니는 집안에 날아든 꿩은 잡지 않는 법이고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 법인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박절하게 내칠 수 있나며 데려다 사연을 들어보자고 그녀 특유의 인정을 내보였다. 잠시 후 인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집으로 창부를 데려왔다. 금복은 그녀가 비록 포주에게 두들겨 맞은 데다 한 데서 밤을 새운 터라 옷이 지저분하고 얼굴이 멍투성이지만 인근에서 보기 드문 미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금복은 인부에게 돈을 몇 푼 쥐어주며 계집을 보았다는 얘기를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일러 보낸 후 창부에게 욕이나 하라며 조촐한 밥상을 차려냈다. 소녀 티를 갓 벗은 창부는 수저도 들지 않은 채 그저 슬피 울기만 해 금복은 자신이 오래전 부두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막막했던 처지가 떠올라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한참 울던 계집은 잠시 후 겨우 말문을 열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는데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아비가 무능하고 노름을 좋아해 덜컥 빚을 지자 할 수 없이 술집으로 팔려가 팔도를 떠돌다 결국은 평대에까지 흘러들어와 몸을 팔던 중 간밤에 한 손님을 맞았는데 엿장수인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정상적인 구멍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구멍에만 호기심을 보여 잔뜩 화가 난 그의 성기를 물어뜯었고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 포주에게 두들겨 맞다가 결국 못 견디고 도망쳤다는 그렇고 그런 사연이었다. 쌍둥이 언니는 외지로 나가는 차편에 몰래 계집을 태워 달아나게 하자는 의견을 내려왔는데 금복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계집을 쌍둥이 언니에게 맡겨놓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역 앞에 있는 유곽이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사내들의 고달픈 욕정을 감당하느라 그 역시 고달픈 인생이긴 매한가지인 창부들이 요란한 화장에 속살을 허옇게 드러낸 야한 옷차림으로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거리에 나와 아저씨 쉬다 가세요. 나 오빠 놀다가 잘해줄게. 혹은 학생은 30% 할인이야. 또는 18 재수없게 어딜 만져 돈도 없는 주제에. 따위의 대사를 내뱉으며 사내들의 옷자락을 잡아끌고 있었다. 금복은 핑크빛 조명이 비치는 방 안에서 포주와 마주 앉았다. 어쩐 일이시오, 강 사장. 같은 분이 이런 천한 데를 다 찾아오시고. 염소처럼 턱수염을 기른 포주는 뱀처럼 차갑고 너구리처럼 기활한 자였다. 당신은 나하고 한 번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지요, 아마? 나같이 구멍가게나 하는 놈이 사장님처럼 큰 사업하시는 분하고 거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나랑 거래나 한번 터볼까요? 금복이 파이프에 담배를 끼워 물며 말하자 포주는 무슨 뜻이냐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금복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지나가는 얘기처럼 포주에게 물었다. 간밤에 여기서 달아난 계집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제야 포주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야비한 표정으로 비죽 웃었다. 사장님이 그 애한테 관심이 있는지는 몰랐군요. 난 그 애를 잡아오면 다시는 달아나지 못하게 발목을 잘라버릴 생각이었었죠. 어차피 그 짓을 하는데 발목은 필요가 없거든요. 좋아요. 그럼 그 애가 당신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것부터 얘기해보죠. 그 애가 나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애가 앞으로 나에게 돈을 얼마나 벌어주느냐 하는 거지요. 포주가 느물거리며 대답했다. 그 역시 금복 못지않은 장사꾼인지라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나 금복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었다.
당신은 내가 이 앞에서 극장을 짓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요? 그걸 모르면 평대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란 일 보는 높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장차 여기에 극장이 들어설 텐데 이 앞에 사창가가 있어서 외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아이들 교육 환경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누군 뭐 그 짓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냐고. 양지에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누군가 나서서 그런 굳은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누군가는 깨끗한 척 몸에 힘을 주고 폼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금복이 웃으면서 말은 하고 있었지만 거의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제야 포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사장님은 그의 몸값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지요? 금복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군요. 그날 금복은 포주와 마주 앉아 달아난 창부의 몸값을 흥정하는데 그 기준이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거하다 보니 계산이 매우 복잡했다. 그것은 달아난 창녀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되 중간 이식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창녀가 과연 몇 살이 될 때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정년에 대한 쟁점에서부터 창녀의 생활비를 제하되 그네들이 자주 사먹는 떡볶이 값이나 생리대 값 같은 사소한 비용까지를 생활비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결국 굵은껍질 같은 값은 제외하고 생리대 값은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또한 그네들이 정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 이에 따라 한 달 근무일 수를 며칠로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공방, 또한 공정 이유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느라 금복과 포주는 거의 한나절이나 실랑이를 계속해야 했다. 최종적으로 금복은 거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달아난 창녀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쌍둥이 언니는 한동안 달아난 창녀의 원래 이름인 수련 대신 비싼 년이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했다. 그날 금복이 포주 앞에서 나란 일 보는 높은 분들 오늘한 것은 단지 협박만은 아니었다. 금복은 이미 평대에서 가장 유력한 재력가로 소문이 나 그녀와 거래를 두고 싶어하는 지방의 유지들과 보나마나 뭔가 더러운 속셈을 가지고 온 게 분명한 정치가들, 성금을 기탁받으러 온갖 자선단체와 복지단체들, 고향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먼 일가 부치들, 접시 한번 잘 돌려서 한몫 잡아보려는 사기꾼, 금복이 아무 놈한테나 잘 준다니까 그냥 한번 달래보러 온 남봉꾼, 안 주면 그만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저 얼굴이나 보러 온 호기심 많은 백수, C8 종교 차별하냐? 예배당은 지어주면서 왜 절은 안 지워주냐며 따지며 온 땡추중 등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인사들이 줄을 이을 정도였다. 언젠가 한 정치가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평대에서 공산주의자를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금복은 파이프를 물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정치가의 말을 듣고 있다. 문득 생각이 난 듯 물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라는 게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죠? 그러자 정치가가 대답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생각의 이름이죠. 생각에도 이름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세상에 이름이 없는 건 없어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실용주의,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표현주의, 물신주의, 개인주의, 사실주의, 초현실주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맹견주의. 그러자 금복이 지루한 듯 하품을 길게 하며 말했다. 그만, 됐어요. 비 맞은 중처럼 연불만 외지 말고 그 공산주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나 말해봐요. 그건 당신처럼 돈이 많은 사람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골고루 나눠 갖자는 생각이죠. 그거 참 도둑놈 심보군요. 그 자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기에 그런 회개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금복이 잠시 생각을 하다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다 허리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생각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그건 이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멸공주의죠. 그건 빨갱이들의 씨를 말리자는 생각입니다. 이때 그가 말한 빨갱이란 바로 공산주의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금복의 이해는 매우 단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 뜻이 그렇듯이 그 신념만큼은 확고했다. 그것은 이념의 법칙이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나는 오른쪽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오른쪽이란 뜻이니까. 또 언젠가 다른 정치가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 역시 공산주의자를 몰아내야 된다고 개거품을 물었는데 그의 주장은 좀 더 과격했다. 빨갱이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꼭 죽일 필요까지 있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갱이 하나를 살려두면 그 빨갱이는 10명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를 하나 죽이면 9명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10명이 아니라 9명이죠? 어쨌든 그 빨갱이 하나는 죽었잖아요. 대개 이런 식이었다. 정치가들은 한결같이 입만 열면 공산주의자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실 평대는 외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턱에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갔을 뿐더러 이데올로기의 태풍으로부터도 비켜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무슨 뜻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어쨌거나 그날 정치가가 다녀간 이후 금복은 멸공주의자가 되었으며 평대 반공연맹 여성분과 위원장이란 감투를 하나 얻어쓰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정치단체, 경제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 체육단체, 지역단체 등에서 떠맡긴 감투를 대충만 꼽아도 로터리 클럽, 평대지회 부회장, 라이온스 클럽, 평대지부 간사, 부정 방지대책위원회 이사, 바르게 살기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 새마을운동본부 평대지부장, 평대 4H 구락부 여성회장, 전국다방연합회 평대지부장, 전국벽화협회 고문, 평대경제발전위원회 간사, 전국운수협회 평대지부장, 맨손체조보급센터 실장, 주목서식지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대표, 야생너구리 보호협회 이사, 평대참숯조합 이사장, 평대경제연구소 소장, 전국 건어물협회 평대지회장 등 수십여 개에 달했다. 금복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어린 창부를 유곽에서 빼내자 쌍둥이 언니는 곧 그녀를 다방에라도 내보낼 일을 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복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수련을 집에 머물게 하며 빨래나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돕게 했다. 집에서 머무는 동안 그녀는 나이에 걸맞게 표정도 밝아지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해 그 미색이 더욱 빛을 발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금복은 부엌에서 나는 물소리를 듣고 무심코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다 수련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뿌옇게 김이 서린 가운데 알몸으로 서 있는 수련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방금 뚝 떨어진 듯 그 자태가 눈부셨다. 물에 젖어 더욱 검어진 머리카락은 사슴처럼 긴 허리까지 치렁치렁 흘러내렸고 그 아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동그란 엉덩이가 마치 옥을 깎아놓은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멎게 할 정도였다. 금복이 들어온 것을 보고 살짝 돌아서며 웃는 인매는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자연스러웠으며 마치 붉은 이슬이 매달린 듯 도톰한 입술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아슬아슬한 유혹을 간직하고 있어 천하일색이란 바녀 그녀를 두고 이른 말이었다. 금복이 등을 밀어주겠다고 하자 수련이 수줍은 듯 돌아서는데 그녀의 선연한 자태 어디에도 사내들의 손을 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허리에 손을 대자 마치 살이 묻어날 것처럼 피부가 부드러워 금복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었다. 등을 밀어주는 동안 금복은 마침내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끝없이 상실해가는 게 인생이라면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상실한 셈이었다.
유년을 상실하고 고향을 상실하고 첫사랑을 상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젊음을 상실해버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모두가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 그녀는 싱그러운 수련의 육체 앞에서 뼈저리게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등을 밀어주던 금복이 문득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세상에 너 같은 아이가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구나. 수련이 수줍은 듯 돌아보며 물었다. 제가 그렇게 예쁜가요? 아무렴 예쁘고 말고. 젊었을 때는 나도 사내들이 제법 따랐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젊었어도 내 발끝도 못 쫓아갔을 거야. 그리고는 그녀의 등에 물을 끼얹으며 말을 이었다. 너 같은 절색은 세상에 흔한 게 아니란다. 아마도 너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신 모양이야. 그동안 목사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금복이 하느님을 들먹이자 수련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는데요? 그냥 대충 만들지.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내는 것처럼. 금복의 얘기를 들었으면 틀림없이 버럭 화를 냈을 무는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앞에 드넓은 강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강기슭엔 커다란 미루나무가 줄지어 늘어섰고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루엔 작은 돛대가 몇 척 떠 있었다. 잔잔한 물결은 햇빛에 반짝여 눈이 부셨고 그 위에서 퍼덕대는 뛰노는 잉어들은 한결같이 크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그것은 문이 어릴 때 보았던 고향 마을의 풍경이었다. 문은 비로소 자신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으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바로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풍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완전히 앞을 볼 수 없게 된 대신 그의 눈앞엔 기억 속에 담겨있는 풍경들이 아무 때고 순서 없이 불규칙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눈앞에 펼쳐지는 파노라마는 그가 기억할 수 있는 먼 과거에서부터 눈이 멀기 전까지의 긴 시간에 걸쳐 그의 인생을 모두 기록한 사진첩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속엔 아름답고 평화로운 유년의 풍경과 전쟁터에서 목격한 온갖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벽돌 공장을 다닐 때 보았던 낯선 이국의 풍경들,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언제나 가슴이 미어지는 가족들의 얼굴, 또한 버드나무 아래에서 버리던 금복과의 정사가 혼자 남발 안에 남아 벽돌을 굽고 있을 때의 쓸쓸한 겨울의 풍경 등 그의 전생에 걸친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었다. 누군가 그 장면을 필름에 담아둘 수 있다면 한 평범한 사람이 생애가 그토록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또한 한 사람의 기억 속에 그토록 많은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한편 인류학과 사회학, 역사학과 심리학 등 여러 인문학 분야에서 더할 수 없이 귀한 자료가 되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모든 장면들은 몇 년 뒤 그가 버드나무 아래 개울가에서 죽음을 맞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언젠가부터 금복의 머릿속엔 사내들에 대한 욕정이 모두 사라진 대신 온통 수련의 젊고 아름다운 육체가 가득 들어차게 되었다. 금복은 그녀를 위해 비싼 옷과 화장품을 사들였다. 수련은 집에 들어앉아 자신의 몸을 가꾸는 일 말고는 아무 하는 일이 없어 어딘가 미숙하고 불안해 보이던 소녀 티를 말짱하게 벗어던지고부터는 그 아름다움이 한층 더 완숙해졌다. 그녀는 금복을 친언니처럼 믿고 따랐으며 잠을 잘 때도 한 방에 누워 도란도란 사이좋게 얘기를 나누다 잠이 들곤 했다. 그러는 동안 금복의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인지 목소리가 굵어졌으며 원래 무성했던 체모는 더욱 억세지고 입 주변의 잔털이 조금씩 거뭇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활력에 휩싸여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다. 그것은 여자라도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분비가 더욱 활발해지는 테스토스테론이란 남성 호르몬이 불러일으킨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나 금복의 경우엔 그 변화가 좀 더 심했다. 그해 여름 밤늦게 건축업자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온 금복은 수련이 모기장 안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날이 더워서인지 아슬아슬한 속옷 하나만 걸친 채였는데 모기장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녀의 속살은 더없이 고혹적이었으며 밤공기에 실려 희미하게 풍겨 나오는 살냄새엔 수컷을 유혹하는 심리 밖에서 잠을 자던 사내라도 당장 뛰어오게 할 만큼 강력한 물질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한때 주변에 있던 무사내들을 안달나게 했으나 금복에게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바로 그 냄새였다. 금복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수련히 잠들어 있는 모기장으로 기어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잘록한 허리 위에 떨리는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땀에 젖은 살결은 더없이 부드러워 마치 따뜻한 물속에 손을 담근 것 같았다. 언젠가 걱정이 배 위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만큼이나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수련이 눈을 떴다. 옷을 모두 벗은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금복을 본 그녀는 부끄러운 듯 베시시 웃으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금복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탐스러운 젖가슴을 와락 끌어 안았다.